자, 우리 이제 3교시 마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사회생태학적 모형, 워낙 유명한 사회생태학적 모형. 우리가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사정을 하고, 진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계획을 할 때 여러 가지 전략을 짤 거 아니에요. 이 전략을 짤 때 딱 좋은 게 사회생태학적 모형이라고 표현했고,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차원이 있었었죠. 하나가, 자, 개인 차원. 개인적 차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개인 간 차원. 개인 간 차원. 또 하나가 지역사회 차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도 다시 셋으로 나눠서 조직을 건드리는, 조직으로 접근하는 조직적인 요인.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역사회 요인. 지역사회 요인이 있었고, 그 다음이 또 하나가 이제 정책적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 개인인지, 개인 간인지, 조직 요인인지, 지역사회 요인인지 요거를 찾아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가번에 보시면 전략의 단계를 제시하시고 전략을 나열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보시면 지식, 태도, 믿음, 기질과 같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을 건드리는 거니까 이게 이제 개인적 차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가번은 개인적 차원. 그 다음에 가족, 직장 동료, 친구 등의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적 관계망과 지지 시스템을 접근했어. 그럼 이거는 개인 간 차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역사회 수준에는 조직 옆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답은 보세요. 개인, 집단, 조직 간의 공식, 비공식적으로 존재하는 네트워크, 규범, 기준과 지역사회 환경, 이게 이제 지역사회 요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번은 이게 이제 보시면 맨 마지막에 정책, 법률, 조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정책 요인을 얘기하는 거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강좌, 세미나, 워크샵 이건 뭐예요? 교육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럼 교육은 이게 개인적 차원이에요. 개인적 차원. 결국 반가로 1번은 가단계.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예방접종, 조기검진, 진료재활. 이것도 개인한테 주는 서비스잖아요. 이것도 역시 개인적 차원. 가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멘토 활용, 동료 활용, 자조 집단. 이거는 뭐예요? 개인 간이지, 개인 간. 거기 비공식, 공식적인 사회 관계망을 접근하는 거니까, 그건 개인 간. 나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4번, 건강 박람회 걷기 대회. 이런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캠페인 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은 모두 지역사회 요인이에요. 다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 자, 5번입니다. 안전벨트, 안전보 착용 의무화. 그러니까 의무화니까 이거 안 하면 법에 걸린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거고, 비흡연자에 대해서 보험료 감면 등의 정책을 제시. 정책이네. 그럼 정책 요인을 얘기하는 거고, 라 단계를 얘기하네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번, 2번은 가단계. 3번은 나. 4번은 다. 5번은 라 단계를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혹시라도 나올까 봐서 이걸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코로나19 이렇게 감염병이 생기잖아요. 그럼 감염병이 생겼을 때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 대해서 보시면 맨 처음이 이제 초기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응 단계가 있어요. 그치? 대응 단계가 있는데, 이 대응 단계가 다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게 되는 거고, 이 문제는 지금 대응 단계 중에서 어디 1단계에 속하는 게 어디고, 2단계에 속하는 게 어디고, 3단계에 속하는 게 어떤 거냐, 요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일단 봤더니 7월 21일 A시에 소재하고 있는 B 고등학교 보건실에 담임교사가 호흡기계 증상 학생이 있다고 알려왔대요. 그래서 보시니까 유사 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80명의 학생이 발열, 기침, 구토, 설사 등의 2가지 이상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대요. 그죠? 그리고 코로나19 유행을 의심해서 즉시 학교장에게 요거를 이제 보고했대요. 보고 내용을 봤더니, 자, 그 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생 수 중에 주요 증상 2가지 이상을 호소하는 학생이 있고, 모두 학생이었대. 교직원은 없었고, 전교생 500명 중에 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생이 180명. 이들 중에 80명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체험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도 20명에게서 이런 증상이 발견되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아직 확진은 안 됐어. 유사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유사 환자가 발견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단계냐면 1번 보세요. 학교와 보건교사가 취해야 할 학교 전염병의 신고 보고 체계와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 개설하시오라고 해서 이거는 1단계입니다. 1단계. 대응 1단계. 그럼 대응 1단계에서는 어떤 상황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유사 환자가 있으니까 이걸 진단을 받아야 되겠지. 진단을 받아서 그 다음에 확진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으로 하여금 어때? 병원의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받아라 라고 조치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유사 학생이 있는지 더 있는지 없는지 또 추후 조사 들어가겠지. 일단 방가로 여기 1번은 1단계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 단계 1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확진을 받는 것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가로 2번입니다. 가로 안에 알맞는 단계를 제시하래요. 자, 대응 가단계. 가단계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감염병 환자가 존재하고, 근데 시작 시점을 보세요. 의료기관 진료 결과 감염병 의심 환자가 발생 확인. 그리고 종료 시점은 추가 환자 발생 확인을 통해 유행 의심 기준을 충족. 그게 충족이 됐어. 그럼 2단계로 넘어가야 되니까. 라 단계는 2단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보세요. 기존 환자가 완치되고 추가 환자가 발생이 안 됐어. 그러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럼 마 단계로 가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방 단계. 그러니까 초기 단계죠. 초기 예방 단계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단계에서 대응 1단계에서 의사 환자가 발견이 됐어. 그럼 이 친구 보고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봐라. 근데 확인해봤더니 괜찮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 그럼 다시 예방 단계로 가는 거고요. 근데 1단계에서 확인이 됐고 그와 유사한 학생이 더 발견돼서 근데 2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라는 2단계고 마는 예방 단계. 그다음에 이제 자, 그 밑에 대응 나 단계는 2단계입니다. 자, 2단계는 유증상자 발견했고 그 다음에 진료 결과 감염병 환자 발생을 확인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감염병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어. 그러면 예방 단계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예방 단계로 다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응 3단계입니다. 감염병 의심 환자 2명 이상이 존재됐고, 감염병 환자가 2명 이상 존재됐고, 그 다음에 시작 시점이 추가 환자 발생 확인을 통해서 유행 의심 기준이 충족이 됐어. 추가 환자가. 그리고 종료 시점은 기존의 모든 환자가 완치되고 추가 환자가 미발생됐어. 그러면 그다음에 아 단계로 갑니다. 아 단계가 이제 복구 단계가 되는 거죠. 결국 요 다음이 복구 단계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학교에서 감염병 환자가 발생이 됐어. 그럼 크게 3단계가 되는 겁니다. 초기 단계, 그다음에 대응 단계, 복구 단계. 근데 대응 단계는 다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초기 단계는 정확히 따서 이제 예방 단계고, 대응 단계고, 복구 단계. 그리고 대응은 1, 2, 3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첫 줄이 1단계야, 1단계. 대응 1단계. 이거는 의료기관 진료 결과 감염병 환자 발생을 확인했어. 네. 그리고 여기서 추가 환자 발생을 통해서 유행 의심 기준을 충족했어. 2단계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 기존 환자가 완치가 됐어. 기존 의심 환자가 완치가 됐어. 그럼 이제 예방 단계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라는 2단계, 마는 예방 단계. 그 다음에 나 단계입니다. 나 단계는 2단계를 얘기하는 거고 유증상자가 발견이 됐고 진료 결과 감염병 환자 발생이 확인됐어. 이게 이제 종료 시점입니다. 그럼 이제 3단계로 넘어가는 거고 감염병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어. 그러면 얘는 이제 예방 단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가 예방 단계가 되는 겁니다. 바는 3단계. 그 다음에 이제 다가 3단계입니다. 거기서 추가 의심 환자 발생을 통해서 유행 의심 기준을 충족했어. 그리고 기존의 모든 환자가 완치가 됐어. 그러면 이제 아 단계인 복구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는 1단계, 그 다음에 나가 2단계, 3번이 다가 3단계, 라가 2단계, 마는 예방 단계, 바는 3단계, 사는 예방 단계, 아는 복구 단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아까 우리 1번에서 말한 거 맞아요? 지금 유사 환자가 나타났거든? 그렇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아직 그 유증상자인데 그냥 의심스러운 환자예요. 유증상도 아니야. 그러니까 1단계가 맞긴 맞아. 2단계는 유증상자가 발견되고 얘가 이제 병원에 가는 건데 지금 이거는 유증상자기보다는 의심스럽고
아직 2가지 이상을 호소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거 2단계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1단계, 대응 1단계로 가시는 게 좋아. 대응 1단계 그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트레스,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와서 이것도 한번 제시했는데, 그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외상후 스트레스 이후에 PTSD 이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한번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을 주요 임상 양상 4가지, 주요 임상 양상이 4가지인데 4가지는 이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야. 이거 답을 하면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1번 보시면 교통사고 이후 그 장소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거 뭘까요? 회피지, 회피. 자, 2번째입니다. 알코올을 섭취하는 등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일어나요. 자기 파괴적인 행동, 요게 반응의 변화야. 그러니까 각성과 반응의 변화. 지금 3번째입니다. 자, 불면에 시달리거나 사건과 관련된 악몽으로 종종 소리를 지르면서 깨어난다. 제 경험. 그다음 4번째입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해. 이게 부정적인 인지와 감정 상태. 부정적인 인지와 감정 상태. 자, 예민해지고 분노를 폭발하거나 경악 반응이 발생한다. 이게 각성과 반응의 변화. 각성과 반응의 변화. 자, 6번째입니다.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단서에 노출됐을 때 심리적인 고통과 느낌을 호소한대요. 자, 이거는 제 경험이죠. 결국 PTSD 이후에 나타나는 4가지 양상, 4가지 양상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처음이 회피, 그 다음에 분노하고 소리 지르는 각성과 반응의 변화, 그 다음에 3번째는 그거를 계속 꿈을 꾸는 거죠. 제 경험. 그 다음에 4번째가 이제 본인 잘못이야, 내 탓이야, 이런 거 부정적 인지와 감정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4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하느냐, 이걸 각기 얘기한 거예요. 자, 1번은 회피, 2번하고 5번이 각성과 반응의 변화. 그 다음에 3번하고 6번이 제 경험. 그러면 4번이 부정적 인지와 감정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입니다. 이런 것들도 좀 예전의 그런 문제 형태인데 한번 좀 써봤습니다. 예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다음의 설명으로 옳지 못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랍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거의 절반은 주요 불안증에 이완되고 3분의 1 이상이 공포와 알코올 의존으로 고통을 받는다. 불안증이 아니라 우울증이지. 원래 PTSD 끝나고 나면 우울증 심하잖아요. 거의 절반이 우울증으로 갑니다. 2번째 보시면 모순된 사고와 행동, 망상, 환각, 맞아? 이런 증상이 일어나? 이거는 조현병 아니야? 조현병? 그쵸? 이게 아니라 여러 반응이 억제가 됩니다.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할 때 배고프다고 해도 배고파, 그 다음에 뭐 텔레비 보고 싶어 이런 것들이 없고 모든 반응이 억제가 됩니다. 모든 반응이 억제가 되고, 근데 거기서부터 맞아요. 멍하고 무심해지고 인간관계가 위축되고 고립되는 등 일종의 정신적인 마비 상태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마비 상태는 여러 반응이 억제가 되는 거지 모순된 사고와 행동을 보이는 건 아니야. 망상, 환각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 모순된 사고와 행동, 망상, 환각, 혼란된 언어 요거는 다 없애버리시고 그냥 여러 반응이 억제되고 이러면 되겠죠. 3번째, 중요한 사람과의 이별, 수치스러운 경험, 심한 좌절의 경험, 가족으로부터의 학대 등과 같은 상황에서도 나타납니다. 맞죠? 이거 나타납니다. 3번은 고칠 거 없어요. 자, 4번. 특히 영유아나 노년기에 주로 발생되고 남자는 신체적인 폭력에 더 자주 노출되고 여자는 성적인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된다. 뒤에는 맞지요? 남자는 신체적인 폭력, 여자는 성적인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는 거 맞는데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되지 영유아나 노년기에 주로 발생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연령층에 발생된다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5번입니다. 자, 증상은 6개월 이상 존재했을 때 맞아? 아니죠. PTSD는 1개월이에요. 1개월 이상 존재하고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진단이 내려진다. 그러니까 1개월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6번, 치료에는 인지요법,
지속적 노출 치료, 개인 치료 정신약물법, 인지요법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내 잘못은 아니야. 그냥 팔자인 거야. 라고 본다는 거고, 지속적 노출 치료, 이것도 괜찮아. 회피를 좀 고치기 위해서. 개인 치료보다는 집단 치료가 괜찮습니다. 집단 치료, 정신약물요법, 이것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집단 치료로 고쳐주시면 돼. 그래서 2번은 3번만 빼고 조금씩 고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자, 7번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지금 나올 게 다 나오는데 이 부분만 안 나와서 제가 이 부분을 문제를 좀 갖고 와봤는데요. 자, 보시면 여긴 조금 어렵긴 해. 우리 그거 있잖아요. 자, A 지역하고 B 지역이 너무 차이가 나. 이랬을 때 요거를 두 개를 바로 비교하는 게 아니다. 이걸 표준화시켜야 된다라고 표현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표준화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었죠. 표준화시키는 거는 직접 표준화 방법이 있고 간접 표준화 방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직접 표준화 방법은 그러니까 비교하고자 하는 두 학교가 있어. 두 학교가 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에 각 학년별 뭐 발생률이라든지 뭐 감염병이라고 합시다. 감염병 발생률이 다 나와 있어. 그리고 1학년은 몇 명이고 2학년은 몇 명이고 다 연령별, 그러니까 학년별 몇 명인지 다 나와 있고 학년별로 다 몇 명이 발생했는지도 다 나와 있어. 이랬을 때는 직접 표준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쪽이 안 나와 있단 말이야. 한쪽이 1학년이 몇 명인지 2학년이 몇 명인지 안 나와 있고 또는 이런 경우도 그래. 하나는 뭐 전교생을 다 비교했어. 근데 한쪽 학교는 그냥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수조사한 게 아니라 표본조사만 한 거야. 그래서 명수가 되게 작아. 이랬을 때는 직접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럴 때는 간접 표준화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 직접 표준화 방법, 간접 표준화 방법 어떤 때 하느냐 이런 게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었는데 간접 표준화 비를 구해라, 직접 표준화 비를 구해라 이런 말은 안 나왔거든요. 그런 문제는 그래서 이걸 한번 제시를 한 겁니다. 일단 보시면 그 A 지역의 엑스레이 정상, 비정상 그룹의 연령별 사망률을 좀 갖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엑스레이 정상군을 보세요. 인구수가 13,681명이야. 그렇죠? 15세에서 34세. 8,000명이고 55세 이상이면 2,253명이거든요. 그런데 엑스레이 비정상군 보세요. 23명, 24명. 너무하죠? 하나는 막 거의 10,000명이 되는데 한 명은 거의 20몇 명이야.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럴 때는 당연히 표준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때도 직접 비교법 안 됩니다. 그럼 뭐야? 간접 표준화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간접 표준화. 그래서 보시면 1번 보세요. 정상군과 비정상군을 비교하기 위해서 간접 표준화율을 사용한 이유를 제시하시오. 뭐예요? 엑스레이 비정상군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군은 워낙 큰 인구수고 비정상군은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표준화를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번에 정상 그룹을 표준 인구 집단으로 선정을 하래요. 그러면 엑스레이 정상군을 표준 인구 집단으로 선정을 하고 표준화 사망비를 제시해야 돼. 그럼 표준화 사망비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이제부터 잘 따라오셔야 돼. 제가 좀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뭐를 하시면 되냐면 엑스레이 비정상군입니다. 엑스레이 비정상군. 비정상군에 맨 처음에 23명이에요. 그러니까 15세에서 34세가 그리고 35세에서 54세가 자 24명 그다음에 55세 이상이 65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사망 사람, 이건 사망한 사람이 1명, 5명, 14명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를 표준 인구로 하냐면 엑스레이 정상군을 표준 인구로 하는 거야. 그러면 정상군을 보세요. 거기 비율 1000명당 2.5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 표준이 1000명당 2.5명이었어. 이게 위에 표에 보이시죠? 1000명, 거기 비율 해놓고 가로 안에 1000명당이라고 써있잖아. 그러니까 1000명당 2.5명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표준화시키는 거야. 그럼 비정상으로 몇 명이었는데? 23명이었죠. 23명에서는 몇 명이 죽었는데 X로 구하시면 되는 거야. 이거 계산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2개 곱하고 하나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했더니 얘가 저는 미리 구했습니다. 답이 0.0575가 나왔어. 그래서 0.058, 575니까 그냥 올림해서 반올림해서 0.058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표에서 보시면 1000명당 11.5명이 죽었답니다. 그쵸? 사망을 했는데, 그러면 얘가 24명일 때 몇 명이 죽었어? 이것도 계산했더니 0.276이 나와요. 천천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5세 이상 1000명당 66.1명이 죽었습니다. 정상군에서는. 그럼 얘는 65명일 때는 몇 명이 죽었느냐? 그죠? 그러면 요게 4.297이 나와요. 4.297. 그죠? 그럼 요거를 다 더해 주시면 되죠. 다 더해 주시면 4.631이 나올 거예요. 그쵸? 저도 집에서 핸드폰으로 계산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돼. 4.631이 돼요. 그러면 표준화 사망비를 어떻게 구하는데, 원래 비정상군이고 몇 명 죽었어? 몇 명 죽었냐면 20명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관찰수가 20명인데 기대 사망자 수는 4.631이 죽어야 돼. 이렇게 표준화 시켰을 때. 그러면 표준화 사망비는 뭐분의 뭐냐면 기대 사망수분의, 우리 이론할 때 다 배우셨을 겁니다. 기대 사망수분의 관찰 사망수야. 그러면 기대 사망수가 아까 4.631, 4.631 분의 원래 관찰한 명수 20명이다, 20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계산해보면 4.3이 나와요. 결국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표준화 사망비가 1이면 표준 인구하고 실제로 여기 X의 비정상군하고 똑같다는 거지. 근데 4.3이라는 거는 아까 그러니까 정상이죠. 정상군에서의 사망률, 그러니까 비정상군에서의 사망률이 정상군의 사망률보다 4.3배 많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표준화 사망비는. 다시 한번 비정상군에서의 사망이 정상군의 사망보다 4.3배 많았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1이면 똑같다라고 보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 그래서 이게 항상 보시면 그러니까 표준화 계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 표준화에 대해서 개념적인 것만 계속해서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언젠가는 요 계산하라라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간접 표준화 방법에 대해서 좀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0번 문제인 것 같아. 10번 문제고, 그쵸. 이게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자, 조현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15세 정아, 그리고 보건교사, 그 다음에 다른 교사하고 보건교사가 나눈 대화 내용이래요.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라고 돼 있고, 자, 보건교사 정아가 많이 흥분하고 있구나. 수업 시간에 무슨 일이 생긴 거니? 이때 정아가 수업을 하는 도중에 수학 선생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욕을 하시는 거예요. 수업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저 정말 깜짝 놀라서 화가 났어요. 이거 설마 수학 선생님이 욕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아가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지. 이걸 우리는 망상이라고 표현하고, 잘못된 생각이니까. 이걸 갖고 환청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망상입니다. 잘못된 생각. 보건교사, 그래서 당황스러웠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니? 그래서 정아가 선생님이라고 하셔서 그렇지 왜 제게 욕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큰 소리로 따져 물었대요. 수업하는 도중에. 선생님 깜짝 놀랐겠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마치 그런 적이 없다는 듯이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되물으시는 거예요. 보건교사. 자, 정아야, 왜 수학 선생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셨다고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제가 다른 친구들과 말도 하지 않고 친한 친구도 없어요. 그러니 저를 무시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라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망상장애 환자들에게는 그거를 따지듯이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냐면 나름대로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논리가 좀 더 강해진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일단 중량, 보건교사하고 담임선생님, 수학선생님과 같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평소 정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담임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담임선생님이 정아는 평소 항상 말이 없고 수동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항상 말이 없고 수동적이라는 거는 음성 증상이 좀 많다는 것 같아. 자, 수업 시간에 조는 것 같지는 않지만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얼굴에 표정도 없고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친한 친구도 없고 체육 시간에 주로 혼자 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음성 증상이죠.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수학교사. 그렇다고 약 때문에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또 약을 또 착각하실라.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가 오랫동안 있다 보면, 조현병에 걸렸을 때 약을 섭취하면 양성 증상은 드라마틱하게 없어지는데, 이렇게 음성 증상이 오랫동안 남아있거든요. 어떻게 보니까 음성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수학교사. 수업 시간에 그렇게 눈에 띄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아는 계속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이 쓰였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왜 내 욕을 하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망상이 맞지? 그래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따졌고 다른 반 친구들에게도 내가 정아가 욕을 했니? 라고 확인도 시켜줬어요.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시지? 그래서 그 친구 망상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따지면 그 망상이 더 강해진다라고 표현했었어요. 하여튼 이후에도 수업을 하지 않고 계속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눈빛이 무서웠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작성 방법. 대화 내용 중에 조현병의 음성 증상에 해당되는 문장을 찾아서 그 증상을 쓰라고 했더니 그거죠 뭐. 아까 말한 평소 말이 없고 수동적이고 그리고 얼굴에 표정도 없고 질문해도 대답도 하지 않고 친한 친구도 없고 주로 혼자 활동한다. 이런 걸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고가 빈곤하고 또 동기가 상실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묵회감증 이런 거를 써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밑줄 친 기억번의 조현병의 양성 증상 중에 무엇에 해당되느냐? 기억이면 수업을 하는 도중에 수학 선생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욕을 한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망상장애. 자, 니은번입니다. 니은번과 같은 대처 방법. 니은번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따졌고 또 다른 반 친구들에게도 내가 정아에게 욕을 했니라고 확인도 시켜줬어.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죠. 그 이유는 뭐냐면 따지면 따질수록 망상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조현병의 발달 단계 4단계. 조현병의 발달 단계 4단계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자, 4단계. 하나가 발병 전기. 그 다음에 전구 증상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활성기. 정신적 활성기겠죠. 그리고 잔류기. 요 4단계입니다. 2단계에서 지금 정하는 어느 단계 같아요? 전구 증상 아니지. 활성기도 활성기. 네, 활성기 단계에 있는 것 같다. 정신적 활성기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오늘 3교시까지 다 끝냈습니다. 조금 어려웠지요? 근데 시험 문제 제법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특히 아까 말한 간접 표준화 방법, 이거 구하는 거 제가 천천히 했으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프로시드 모형 워낙 유명하고 그 다음에 TTM 이론 중에 변화 단계, 변화 과정 이 2개를 접목시킨 것도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